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조직적인 집값 띄우기가 없었는지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남 3구와 소위 마용성이 첫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1차 대책을 내놨습니다. 화재 공포심을 없앨 정도로 충분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티몬과 UMF가 채권자 11만 명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메프를 관리했던 금융감독원 인사가 합류한 법무법인의 선임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디폴트 옵션 제도를 직장인 4명 중 1명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입자 대부분이 원금 보장 상품에 몰려 여전히 저조한 수익률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죠. 결국에 정부가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는 없었는지 이상 거래 조사에 나섭니다. 이른바 강남 3구와 마용성이 첫 타깃이 됐습니다. 첫 소식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매인 A씨와 B씨가 아파트를 직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이 달라 거짓 신고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들 2명이 주택을 공동 매수했는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이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넘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투기 과열 지구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허위 매물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가 첫 대상이고 그 다음 일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편법 증여,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개발제한구역이나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시행합니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보상 투기 등 불법 행위 여부를 분석합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가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앞서 SM엔터 경영권 인수와 관련한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무단 유출했다 이런 혐의죠. 그렇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간 중국의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에 542억 건, 4천만 명 넘는 이 국내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카카오 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핸드폰 번호, 이메일은 물론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카카오페이가 애플 스토어와 결제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애플이 고객 신용점수 산출 명목으로 알리페이 시스템 활용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신용점수 산출 대상 고객 정보만 넘긴 게 아니라 전체 고객 정보를 넘겼던 겁니다. 결제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이 알리페이 주문과 결제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들의 신용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제공해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입장은 뭡니까? 네,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 이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고객의 개인정보 이전은 이 사용자 동의가 사전에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이 정보가 이전될 경우 이용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이 신용정보법 규정을 반론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금감원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이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기 위한 수치 중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가격 지수는 계약이 완료된 후 신고하기까지의 시차가 있어서 시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부동산 통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 실시간 거래를 즉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계약 체결 즉시 반영하는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의 계약서를 토대로 실시간 거래를 시차 없이 바로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계약 체결 즉시에 카리스의 DB와 연동을 통해서 신속한 정보로 구축이 됩니다. 국토부 통보 대비 약 30일 정도 빠른 정보를 우리는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전월세 같은 임대차는 신고 의무가 없어 기존 통계에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 통계를 통해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정보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가나 점포 등 다른 거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에는 계약이 취소된 건에 대해서는 추후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최근 전기차를 둘러싼 공포가 퍼지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 첫 순서로 오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만 이마저도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무조정실 주재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설 등과 관련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와 기아, BMW에 이어 전기차 논란의 시발점이 된 벤츠도 뒤늦게나마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정보 공개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 불안 우려를 줄이기 위해 현대차, 벤츠의 전기차 무상 점검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은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희석시키기는 너무 한정적이죠. 보편적인 내용이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산이고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은 똑같아요. 폐쇄 공간에서의 주차와 충전에서의 위험성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어제와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전기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자구안을 들고 피해 판매자 등 채권자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사 측이 제시한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는데 그 분위기 어땠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지금은 협의회가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서울 회생법원에서 진행된 회생 절차 협의회가 1시간 반 뒤인 오후 4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채권자들, 그러니까 정산금을 못 받은 피해 업체 측 대표 등이 참석해 티메프 측이 제시한 자구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습니다. 티메프는 우선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보관하는 에스크로를 도입하고 정산일을 업계 최단기 수준인 배송 완료 다음 날로 하는 등 정산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피해 업체들 전체의 200만 원 수준의 소액을 일단 일괄적으로 돌려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판매 업체 측의 반대로 이 안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채권자분들께서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나 또는 그 소액을 공통되게 변제하는 방향은 모두 다 이렇게 좋아하는 방향은 아니다. 오히려 그 비용을 투자해서 빨리 정상화해라. 이렇게 의견 주셔가지고. 네, 그럼 일단 앞으로 현재 협의회에서 뭔가 결정이 완벽하게 난 건 아닌 모습인데 앞으로 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논의를 거듭하며 자구안을 수정하는 절차가 몇 차례 더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음 협의회는 2주 뒤인 이달 30일로 잡혔는데요. TMF 자율구조조정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 만약 이전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회생 절차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 계획안이 마련해 실행됩니다. 다만 법원이 회생 개시를 기각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태가 터진 지 20여일이 지나가는데 정산도 환불도 보신 것처럼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모를 키워서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윤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에 검은 우산을 쓴 TMF 피해자들이 팀원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20년 넘게 구소매를 해왔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 피해 금액이 다른 사업자분들에 비해 적다고 하지만 저에게 1,000원, 10,000원이 모두 절실한 상황입니다. 팀원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대금은 1분기 말 기준으로만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피해 판매자 비대위에 따르면 당장 이달 안에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업체만 70여 곳에 달합니다. 큐텐 측은 새 법인을 세워 피해 판매자들에게 일대 주주 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가치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주식으로 미정산금을 떼우려는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지금 모아질지도 판매자들 돈을 다 갖다 쓰고 뒤로 빼돌리고 뭐 이런 시간들이 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법정 대응이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의미가 없죠. 정부가 1조 원대 대출 지원책을 내놨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 금액이 1조 6천억을 추산되는데 중진공 예산이 1,5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받은 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33개, 전국의 33개에서 나눠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놔서 솔직히 이게 의미가 없는 지금 대출이. 수백만 원을 투자한 여행 계획이 물거품이 된 피해 소비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원 집단 분쟁 조정에 9천 명이 넘는 신청이 몰린 가운데 언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영배 큐텐 대표는 대형 로펌인 화우를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우에는 팀원과 위메프를 직접 감독하고 경영 개선 협약을 맺을 당시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있던 이가 고문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구영배 대표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구 대표가 금융규제 대응에 강한 로펌을 선임한 걸로 전해졌지만 공교롭게도 다른 인연이 더 있습니다. 화우에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팀원과 위메프와 2년 전 경영 개선 협약을 맺은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고문으로 있습니다. 김 고문은 재작년 말 금감원 퇴직 후 법무법인 화우로 지난해 초 취업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금감원 퇴직 직전 5년간 IT, 전자금융, 디지털 금융 관련 업무를 했고 현재는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에서 법적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가 정관 이유를 노리고 화우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팀원과 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으로 김 전 국장의 직접 감독 대상이었고 현재 정부는 구 대표가 금감원 소관인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점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업무상으로 그 업무를 이제 하면서 그런 비밀을 이용해서 지금의 어떤 업무를 이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조윤리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우는 아직 구 대표 선임과 관련해 확정된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국장은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수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시 TMF와의 MOU는 맺어야 하는 상황이라 맺었으며 기업의 경영 상황 수치가 다 기억나진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퇴직연금의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소위 디폴트 옵션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직장인 4명 중에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취지에 아직까지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우선 디폴트 옵션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전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적립금은 3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적립금 상위 10곳 중 8곳이 시중은행입니다. 작년 7월 12일 시행 이후 약 1년 만에 지정 가입자 수는 56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약 2천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직장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특정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기본값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적용되게 하는지를 선택하는 걸 말하는데요. 현재 41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305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상품들이 등장해서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네, 1년 이상 운영된 디폴트 옵션 전체 상품의 연수익률은 10.8%였는데요. 위험 등급별로 현저히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위험이 16%를 훌쩍 넘기면서 가장 높았고 초저위험은 3%대에 그쳤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곳은 26%에 육박한 한국투자증권이었는데요. 그 뒤를 신한투자증권, KB국민은행, 동양생명 등이 이었습니다. 중위험군에선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상품의 수익률이 상위권이었고 저위험에선 미래에셋과 하나투자증권, 삼성증권 순이었습니다. 초저위험 상품권에선 동양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생명 순으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그래도 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초저위험 상품의 가입자가 87%다 몰려있다는 점인데요. 위험도와 수익률은 비례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을 잃을 수 없다는 인식에 초저위험 상품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의 잠자는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지정을 못해서 대부분 그 원리금 보장으로 방치되고 있던 건데 그거를 미리 다시 지정하게 하면은 사전 지정에서도 당연히 원리금 보장으로 계속 둘 수밖에 없겠죠. 한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은 배제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지적이 잇따르자 금감원과 고용노동부 등은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은 주로 세금 지원에 맞춰져 있었는데 업계 요청에 맞춰서 직접적인 보조금을 줄지가 관심사입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칩스법 시행 2년, 미국은 우리 돈으로 약 71조 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투입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과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생산 시설을 유치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총 25개 주에 걸쳐 80개 이상의 새로운 반도체 프로젝트가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도 반도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접 보조금보단 세액공제 형태인데 올해 올라온 5건의 반도체 특별법엔 정책금융 지원과 직접 보조금이 담겼습니다. 투자세액 공제가 대기업은 15%, 중소기업 25% 이렇게 되는데 반도체는 일괄 10%씩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정책들을 믹싱을 해서 직접 투자 효과가 나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세액공제권 선거래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예 미국식 보조금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적어도 동일선상에서 같은 조건으로 뛰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 세제 혜택을 넘어서 직접 보조금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다. 강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고 세액공제 일모를 연장하는 등 공통분모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에 나선 만큼 법안 합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 대규모 전산사고 이후에 도입된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가 10년 만에 풀립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추천이나 상품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중은행이 출시한 생성형 AI 뱅커 서비스입니다. 창구에서 자주 하는 대화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적금을 추천해준다고 안내돼 있지만 기존 챗봇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 2013년 대규모 전산망 사태 이후 금융사가 외부 인터넷을 쓸 수 없게 막아 나선데 국내 금융산업 발전도 함께 늦춰졌습니다.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이유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사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명 처리된 정보를 챗 GPT 등 외부 AI에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이나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문서 관리와 인사 관리 등 비중요 업무만 사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보안 관리와 고객 관리 등 업무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빅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망분리를 통해서 다양한 수입원을 창출해야 된다. 해킹 등 보안 문제와 관련해선 일일이 규정하는 대신 미흡할 때 엄중히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 3분기부터 3단계에 걸쳐 내년 말까지 망분리 규제 완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지난해 말 한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줘야 하는 포인트를 제대로 적립해주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지 약 9개월 만에 카드 업계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현대카드가 지난 2021년 출시한 네이버 제휴카드입니다. 사용액의 최대 5%라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을 자랑했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정작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난해 노출됐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 거액을 결제해 포인트 적립 한도를 채웠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했을 경우 발생했습니다. 취소 전표가 카드사로 들어온 뒤에야 포인트 한도가 초기화됐고 그 사이 이뤄지는 다른 결제에는 포인트가 쌓이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12일 이런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 개정 절차에 뒤늦게 착수했습니다.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한도까지 채웠다가 결제를 취소한 경우 한도 복원 전까지 발생한 혜택은 카드사가 정산해 제공해야 한다는 게 명시됩니다. 현재 각 카드사들은 그동안 누락된 포인트를 모두 돌려줬고 앞으로 자동 환급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 카드의 부가 서비스 혜택을 상당히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소비자들이 포인트 적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외에 리볼빙을 사용한 고객에게 이월 금액, 수수료율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추가됩니다. 이번 개정은 오는 18일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한 이후 이르면 10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떨어졌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합니다. K뱅크도 오늘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올렸고 NH농협은행도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로 3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직원이나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높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현재 서울과 경기, 전라,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후 한때 중부와 전라, 경상 서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오겠고요. 제주는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산을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한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됩니다. 최고 체감 더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건강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5도, 대전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낮에 속초 31도, 강릉은 3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와 대구 34도, 제주는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제주는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